아이고 언니, 저거 호랭이 아니야? 옆에 새끼들도 있어. 살을 애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10살 쌍둥이 자매의 문 앞에 피투성이가 된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 기댈 곳 없던 자매와 맹수의 새끼들이 맺은 이 기이한 인연은 자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어린 자매는 새끼 호랑이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탐욕을 이겨낸 자매와 백호의 기적 같은 보은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음을 적시는 옛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겨울밤을 아시나요? 10살배기 쌍둥이 자매가 마을 끝자락 허름한 오두막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언니 연화와 동생 설화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부모님 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직관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던 분이셨죠. 어머니는 늘 향긋한 약초 향을 풍기며 자매의 머리를 빗겨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반역죄로 몰려 절벽에서 떨어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으셨어요. 자매에게 남겨진 건 낡은 오두막 한 채와 아버지의 유품 주머니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딸이라며 자매를 멀리했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장터에 나가면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냈고 어른들은 침을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창호지 틈새로 스며들 때마다 자매는 서로의 몸을 더 꼭 끌어안았어요. 연화는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저고리 속에 넣어주며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설화는 언니의 등을 쓸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예시하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두 소녀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피어오를 때마다 방 안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아궁이에 넣을 땔감조차 부족했지만 자매는 서로의 온기만으로 밤을 버텨냈어요. 연화는 동생이 잠들 때까지 꼭 깨어 있으며 지켜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설화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며 연화는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서로가 있기에 쓰러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어갔어요. 작은 손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고 눈보라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지붕 위에 켜켜이 쌓여 오두막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매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날 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가 살며시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밖을 내다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보라 속에서 집채만 한 하얀 짐승의 그림자가 달빛에 비쳐 빛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희고 이마에 검은 무늬가 있는 전설 속의 백호가 서 있었어요. 자매는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호는 문을 부수려 하지 않고 가만히 마당에 웅크려 앉았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창호지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용기를 내어 문을 조금 열어보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미 백호의 품 아래에서 갓 태어난 새끼 두 마리가 가느다랗게 울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어미의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사냥꾼의 창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피가 흘러 하얀 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미 백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자매를 바라보며 새끼들을 문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마치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보다 측은함이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설화도 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아기들이 얼어 죽겠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솜뭉치처럼 작은 새끼들은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한 마리를 품에 앉아 설화도 나머지 한 마리를 저고리 속에 넣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털 사이로 희미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자매는 새끼들을 따뜻한 방 안으로 데려와 이불 속에 함께 넣어 주었어요. 어미 백호는 새끼들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뒤돌아보는 그 눈빛에는 감사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는 어미 백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눈보라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 뒤에도 자매의 마음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자매는 새끼 호랑이들을 품에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자매는 먹을 것이 거의 남지 않은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에 남은 쌀은 겨우 한 줌 정도였지만 자매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연화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설화가 물을 떠오는 동안 새끼들은 이불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자매는 그 귀한 쌀로 정성껏 미음을 쑤어 한 숟갈씩 새끼들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던 새끼들이 점점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혀가 숟가락을 핥을 때마다 자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언니, 얘네들 눈 좀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설화가 새끼 호랑이의 파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연화는 동생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어요. 부모님을 잃은 뒤 처음으로 집 안에 온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매가 새끼 호랑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마을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쳐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포수 대장 조필두라는 자였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가 항상 비틀어져 있어 보기만 해도 섬뜩한 인상이었습니다. 조필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백호를 봤다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 짐승이 새끼를 낳았을 거야. 새끼를 찾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조필도의 부하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며 수상한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자매의 오두막이 마을 끝자락에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필도의 발길이 언제 그곳까지 닿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조필두가 직접 자매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당에 남아있던 핏자국을 발견한 그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 집을 뒤져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부하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자매는 새끼들을 이불 속 깊이 숨겼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꾹 눌러 참으며 조필두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긴 역적의 딸들이 사는 집이구나. 수상한 건 없느냐? 조필두가 비웃듯 물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둘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조필두의 부하 하나가 아버지의 유품 주머니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조필두가 주머니를 낚아채더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산맥과 약초 군락지가 그려진 지도의 일부가 담겨 있었어요. 조필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더니 곧 음침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군. 쓸모없는 물건이니 태워버려야겠어. 조필두가 지도 조각을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리자 연화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그 무언가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뜨거운 불 속으로 손을 뻗었어요. 손바닥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반쯤 탄 지도 조각을 끄집어냈습니다. 어린 것이 미쳤구나. 손이 타들어가는데도 종이 쪼가리를 건지다니. 조필두가 연화의 화상 입은 손을 보며 조롱하듯 웃었어요. 설화가 울먹이며 언니에게 달려왔고 연화는 이를 악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조필두는 떠나면서 가문의 명예를 모욕하는 말들을 내뱉었어요. 역적의 딸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두고 보마. 곧 다시 올 테니까. 자매는 그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새끼 호랑이들은 이불 속에서 한 번도 울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위험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처럼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타다 남은 지도 조각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지만 반 이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자로 몰리던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지도가 아버지의 누명과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설화야, 우리 꼭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자. 설화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매는 새끼 호랑이들을 안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호랑이들이 자매의 품에서 가르랑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서로의 몸을 타고 전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매와 어미를 잃은 새끼 호랑이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듯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마을 아이들의 놀림과 어른들의 멸시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집에 돌아와 새끼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작은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자매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봄이 오고 새끼 호랑이들은 눈에 띄게 자라났어요.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강아지 크기가 되었습니다. 자매는 호랑이들에게 아라와 마루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아라는 조금 더 조심성이 많고 마루는 호기심이 강했습니다. 두 호랑이는 자매를 어미처럼 따르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집이 커질수록 마을에 들킬 위험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조필두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매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밤 연화는 설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 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매는 밤새 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의 유품과 반쪽짜리 지도 그리고 남은 양식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아라와 마루는 마치 무슨 일인지 아는 것처럼 자매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녘 자매는 호랑이들을 큰 바구니에 나눠 담고 오두막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작은 집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 덮인 산등성이를 오르며 자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품 안에 호랑이들이 온기를 나눠주었어요. 설화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힘차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둘이 아니라 넷이서 함께면 무섭지 않아. 쌍둥이 자매와 백호들의 기나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자매는 며칠을 걸어 마침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어요. 바위 틈 사이로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고 천연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바깥의 칼바람을 막아줄 만큼 아늑했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연화는 동굴 입구에 서서 이곳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설화는 품 안에 아라와 마루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여기 진짜 좋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장소야. 자매는 그날부터 동굴을 집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풀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나뭇가지로 바람막이를 세웠어요. 작은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보금자리에 희망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첫 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지만 자매와 호랑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어요. 아라와 마루는 자매의 품에서 잠들기를 좋아했고 추운 밤이면 서로의 체온을 나눴습니다. 봄이 오자 동굴 주변에 야생화가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자매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약초 서적을 펼쳐놓고 산에서 나는 풀들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연화는 글을 읽고 외우는 데 뛰어났고 설화는 냄새와 생김새로 풀을 구별하는 감각이 있었어요. 두 자매의 능력이 합쳐지자 산속의 모든 약초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아라와 마루도 자매를 따라다니며 산의 지형을 익혀갔어요. 어느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어느 바위 뒤에 굴이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기억했습니다. 해가 뜨면 함께 산을 누비고 해가 지면 동굴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서 모두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5년이 흐르자 손뭉치 같던 새끼 호랑이들이 자매의 어깨 높이까지 자랐어요. 하얀 털은 더욱 윤기가 흐르고 이마의 검은 무늬는 선명해졌습니다. 아라는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아 항상 주변을 살피며 자매를 지켰어요. 마루는 호기심이 강하고 용맹해서 낯선 소리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자매도 어느덧 15살의 소녀로 자라나 산속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연화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지게 되었고 설화는 날렵하고 강인해졌습니다. 내 식구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라가 귀를 쫑긋 세우면 위험이 다가온다는 신호였고 마루가 꼬리를 흔들면 안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매가 손짓을 하면 호랑이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채고 움직였어요. 인간과 맹수 사이에 형성된 이 유대감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깊고 단단했습니다. 어느 봄날 설화가 절벽 아래 피어난 귀한 약초를 발견하고 몸을 내밀었어요. 바위가 젖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설화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설화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마루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어요. 마루는 긴 꼬리를 뻗어 설화의 허리를 감아 올리며 절벽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설화가 안전한 땅에 엎어지자 마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설화를 핥아주었어요. 마루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설화가 마루의 목을 껴안자 마루는 가르랑거리며 설화의 뺨에 코를 비볐습니다. 연화가 헐레벌떡 달려와 동생을 부둥켜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매는
호랑이들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는 평생을 함께해도 다 갚지 못할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여름날 설화가 처음 보는 풀을 만지다가 손끝에 가시가 박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초의 가시였던 것을 깨달았을 때 설화는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연화가 아무리 약초를 다려 먹여도 열은 내리지 않았고 설화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때 아라가 갑자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한참 만에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어요. 이른 새벽 풀잎에 맺힌 영험한 이슬을 커다란 나무잎에 담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라는 조심스럽게 설화의 입술에 그 이슬을 적셔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이슬이 목으로 넘어가자 설화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화가 눈을 떴을 때 아라는 밤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연화는 아라의 하얀 털에 얼굴을 묻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째가 되던 해 조필두가 보낸 사냥꾼들이 산에 덫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자매가 자주 다니던 길목마다 날카로운 쇠덫이 풀숲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라와 마루는 특유의 후각으로 덫의 위치를 미리 알아채고 자매에게 알려주었어요. 자매는 밤마다 몰래 산을 돌아다니며 덫을 하나씩 무력화시켰습니다. 나뭇가지로 덫을 건드려 미리 작동시키거나 흙으로 덮어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사냥꾼들은 빈 덫만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자매의 지혜와 호랑이들의 감각이 합쳐지자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 산은 더 이상 조필두의 영역이 아니라 자매와 백호들의 영역이 되어갔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사냥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산에는 무언가 범상치 않은 존재가 있어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자매는 20살의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했어요. 연화는 단아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지녔고 설화는 날렵하고 야성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산바람에 휘날렸고 눈빛에는 세상을 꿰뚫는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아라와 마루도 집채만큼 거대하게 자라나 산의 군주라 불릴 만한 위엄을 갖추었습니다. 하얀 털은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났고 포효 한 번에 산이 울릴 정도였어요. 자매가 백호들의 등에 올라타면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산신령 같았습니다. 산등성이를 달릴 때면 바람이 귀를 스치고 세상이 발 아래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인간 세상과 단절된 10년이었지만 자매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들과 나누는 무언의 대화 속에서 세상 누구보다 풍요로운 내면을 가꿔왔어요. 산이 자매의 집이었고 호랑이들이 자매의 가족이었으며 하늘이 자매의 지붕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자매는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몰래 돕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이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면 밤사이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눈보라에 갇힌 나그네 옆에 음식을 놓아두고 흔적 없이 사라지곤 했어요. 조난당한 사람들은 의식을 차리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백호들은 그런 사람들을 마을 어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거대한 하얀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고 길을 안내해 주자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이들은 산에서 겪은 일을 믿기 어렵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산신령이 보살펴 주셨나 봐요. 하얀 호랑이가 절 지켜줬어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둘 쌓이면서 신비로운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산신령 자매와 백호가 착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전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자매는 매일 밤 동굴벽에 붙여놓은 반쪽짜리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지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불에 타서 반쪽만 남은 지도에는 산맥의 일부와 알 수 없는 표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10년 동안 이 산을 누비며 지도에 그려진 지형과 실제 지형을 대조해왔어요. 어느 날 연화가 지도의 한 표시가 자매가 사는 동굴 근처임을 알아챘습니다. 설화야, 이 표시가 우리 동굴 뒤편 바위 지대를 가리키는 것 같아. 설화가 눈을 빛내며 언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어요. 자매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백호들과 함께 그곳을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바위 틈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매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백호들이 자매를 등에 태우고 달리는 날이면 온 산이 그들의 것이 되었어요. 아라는 연화를 태우고 마루는 설화를 태운 채 나란히 산등성이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나무잎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감각이 황홀했어요. 자매는 호랑이 등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버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을이 아득히 작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자신들을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이 더 이상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호랑이들의 따뜻한 등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해 가을 조필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산속까지 들려왔어요. 조난당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조필두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산속에 요물이 있어. 그 요물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해. 조필두는 대규모 포수대를 조직하여 산 전체를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횃불을 든 사냥꾼들이 곳곳에서 불을 밝히며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라와 마루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아래를 살폈어요. 연화가 설화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화야, 이제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설화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10년을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자매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꺼내어 정리했어요. 낡았지만 단정한 옷가지와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놀이개가 함께 있었습니다. 연화가 반쪽짜리 지도를 품에 넣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늘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고 남을 해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 억울했어요. 설화가 언니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언니, 우리 꼭 아버지 명예 되찾자. 이제 준비됐어. 자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라와 마루도 자매의 곁에 바짝 붙어 서며 함께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자매를 연약한 소녀에서 강인한 여인으로 성장시켜 놓았어요. 동굴 입구에서 자매와 백호들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연화가 깊은 숨을 내쉬며
저 멀리 보이는 세상을 응시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설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어요. 아라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자매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도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어디든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내 식구가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산을 내려가 세상과 마주할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자매와 백호들의 운명을 건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어요. 의원을 부를 여력이 없는 가난한 집들은 속수무책으로 가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산 위에서 마을의 비참한 상황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연화가 설화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설화도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 바구니를 챙겼어요. 자매는 그날 밤부터 몰래 마을로 내려가 환자가 있는 집 앞에 약초 꾸러미를 놓아두었습니다. 열을 내리는 풀과 기침을 멎게 하는 뿌리를 정성껏 묶어 한지에 싸서 문 앞에 걸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초를 발견한 사람들은 누가 이런 선행을 베풀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자매는 인기척 없는 깊은 밤에만 움직였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아라와 마루는 멀리서 자매를 지켜보며 위험이 다가오면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약초를 받은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하자 마을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산신령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약을 내려주셨다며 감사했습니다. 자매는 그런 소문을 듣고도 모르는 척 산으로 돌아와 백호들 곁에서 잠들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던 마을이었지만 원망보다 연민이 더 컸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대로 선한 마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연화는 약초를 다듬으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남을 해치지 말고 늘 베풀며 살아라. 그 말씀이 자매의 마음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역병이 잦아들 무렵 자매는 마을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장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평범한 차림새로 꾸민 연화가 조심스럽게 장터 골목을 걸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마을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주막에서는 술을 마시는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연화가 주막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자매의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빼앗아 갔던 조필두의 목소리였어요. 조필두는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자신의 무용담을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조필두 옆에는 아첨하는 부하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조필두가 술잔을 비우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10년 전 그 직관을 처리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지. 부하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치자 조필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놈이 왕실의 비밀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연화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조필두가 계속해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절벽에서 밀어버렸지. 지도만 손에 넣으면 됐으니까. 연화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무릎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자가 아니라 조필두의 탐욕에 희생당하셨다는 진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 순간 조필두의 허리춤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항상 차고 다니시던 은장도 놀이개였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결혼 선물로 드렸던 그 귀한 물건이 조필두의 칼집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조필두가 그 놀이개를 빼앗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고 울음을 삼키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산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화가 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하고 달려왔어요. 연화가 설화를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자가 아니었어. 조필두가 아버지를 해친 거야. 설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이내 분노로 붉어졌어요. 설화가 이를 악물며 당장 마을로 내려가겠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나쁜 놈을 내가 직접 혼내줄 거야.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해. 연화가 설화의 팔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렸어요. 설화야, 잠깐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 돼.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분노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루가 설화의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달래주었어요. 연화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진정한 복수야.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설화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매는 그날 밤 백호들을 껴안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다녀온 연화의 얼굴을 기억해낸 자가 있었어요. 조필두의 부하 중 하나가 역적의 딸과 닮은 여인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조필두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졌어요. 그 계집애들이 살아 있었단 말이냐? 10년 전에 분명히 죽었을 텐데. 조필두는 즉시 부하들을 모아 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자매를 찾아내어 영원히 입을 막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조필두가 선택한 방법은 산에 불을 놓아 자매를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을 산은 마른 낙엽으로 덮여 있어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질 것이었어요. 부하들이 산 곳곳에 횃불을 던지자 빨간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냄새가 산 위까지 올라오자 아라와 마루가 불안하게 으르렁거렸어요. 자매가 동굴 밖으로 나오니 산 아래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어요. 연화가 설화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빨리 반대쪽으로 피해야 해. 자매가 달리기 시작하자 아라와 마루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었어요. 백호들은 자매를 등에 태우고 불길이 닿지 않는 골짜기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불길이 쫓아오고 있었지만 백호들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어요. 마루가 몸을 돌려 불길을 향해 포효하자 신기하게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라도 힘차게 울부짖으며 불길의 진행을 늦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매는 백호들의 희생적인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자매와 백호들이 안전한 계곡에 도착했을 때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산의 일부가 검게 타버렸지만 다행히 동굴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자매는 지친 몸을 백호들에게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라야, 마루야, 너희들 덕분에 살았어. 설화가 마루의 목을 껴안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도 아라의 하얀 털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10년을 함께한 가족이기에 가능한 희생이었습니다. 자매는 백호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조필두에게 반드시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산과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 무렵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사는 하얀 호랑이가 늑대 때로부터 마을 가축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목동이 양떼를 몰고 산기슭을 지나다가 늑대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목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을 때 거대한 백호가 나타나 늑대들을 쫓아버렸어요. 백호는 목동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곳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산신령 호랑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닐까? 역병 때 약초를 놓아준 것도 그 호랑이와 관련이 있을 거야. 사람들은 조필두가 말하는 것처럼 백호가 요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조필두의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조필두는 점점 초조해지며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을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요물 자매가 숨어 있는 한 이 마을은 안전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정말로 자매가 요물인지 아니면 조필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커다란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2명의 아리따운 여인이 거대한 백호를 타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어오는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 그림 같았어요. 연화와 설화가 당당하게 마을 한복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자매가 백호에서 내리자 마을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아라와 마루는 자매 양옆을 지키며 이영 있게 서 있었습니다. 조필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분노로 붉어졌어요. 저 요물들을 당장 잡아라. 하지만 포수들은 집채만 한 백호들의 위용에 눌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라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포수들의 손에서 창과 칼이 떨어졌어요. 마루도 땅을 구르며 포효하자 대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필두, 내 허리춤에 있는 그 놀이개는 어디서 난 것이냐? 조필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연화가 손가락으로 조필두의 칼집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그 은장도 놀이개는 10년 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는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꾸민 자가 바로 저기 서 있는 조필두예요. 조필두가 희죽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연화가 품에서 반쪽짜리 지도를 꺼내 들어 올렸어요. 이 지도가 바로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증거예요. 조필두의 눈이 지도를 보자마자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 지도를 당장 내놔라. 그건 내 것이야. 조필두가 칼을 뽑으며 연화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아라가 번개처럼 앞을 막아섰어요. 아라의 포효 한 번에 조필두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칼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백호가 요물이 아니라 자매를 지키는 수호신임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어요. 설화가 조필두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조필두는 벌벌 떨면서도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증거가 없어. 반쪽짜리 지도가 무슨 증거가 된다고. 조필두의 말에 연화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반쪽짜리 지도만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 지도 조각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만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 설화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매는 지금 당장 조필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의심의 씨앗을 뿌린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연화가 조필두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잘 기다리세요. 자매가 백호들의 등에 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라와 마루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조필두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렸지만 자매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미 백호가 돌아가신 곳 근처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어미 백호가 자매에게 새끼들을 맡기고 떠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미 백호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방향이 동굴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연화가 설화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설화도 동의했어요. 언니, 나도 그 생각했어. 어미 백호가 뭔가를 숨겨두었을 수도 있어. 자매는 동굴로 돌아가 숨겨진 비밀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매와 백호들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단서가 곧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가 왔어요. 자매가 동굴로 돌아오자 아라와 마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백호가 동굴 깊숙한 곳을 향해 걸어가더니 뒤돌아보며 자매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연화와 설화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백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동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고 어둠이 짙어졌어요. 아라가 멈춰선 곳에는 하얀 뼈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새끼들을 자매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난 어미 백호의 유해였어요. 자매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어미 백호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마루가 유해 옆에 있던 바위 틈을 앞발로 긁어내자 무언가가 드러났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함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황금함을 열자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그것은 자매가 찾아 헤매던 지도의 나머지 조각이었습니다. 연화가 품에서 반쪽짜리 지도를 꺼내 맞춰보니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설화야, 찾았어. 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지도가 완성됐어. 설화가 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도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자 그것이 왕실의 장생약 산지를 표시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조선 팔도 영험한 약초 군락지가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손에 넣으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아버지는 이 지도를 탐낸 조필두로부터 나라의 보물을 지키려다 희생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자매는 아버지의 충정을 떠올리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설화가 지도를 뒤집어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언니, 여기 글씨가 있어. 아버지, 필체 같아. 연화가 지도 뒷면을 살펴보니 정말로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먹이 번져서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필두가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 지도를 빼앗으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이 지도를 백호에게 맡기며 유서를 남기셨던 것입니다. 설화야,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야.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설화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매는 지도와 유서를 소중히 품에 넣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라와 마루도 자매의 곁에 바짝 붙어 서며 함께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며칠 뒤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께서 선대왕의 묘소 참배를 위해 이 산 아랫길을 지나신다는 것이었어요. 자매는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임금께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연화가 설화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님 행차 앞에 나가자.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거야. 설화도 두려움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매는 동굴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아버지의 유품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접혀 있던 관복을 펼쳐 몸에 걸쳤어요. 10년 전 아버지께서 입으시던 그 옷에서 희미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행차 당일 아침 자매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몸단장을 했어요. 연화가 설화의 머리를 빗겨주고 설화가 언니의 옷매무새를 정돈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10년간의 고생이 오늘로 끝나기를 바랐어요. 아라와 마루도 평소보다 더 위험 있는 자태로 자매 곁에 섰습니다. 하얀 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어요. 자매가 백호들의 등에 올라타자 네 식구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자매의 머리카락을 날리고 나무잎들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산새들이 지저귀며 자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10년 만에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오늘이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산 아랫길에 도착하니 이미 임금의 행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호위 군사들이 길게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매가 백호를 타고 행렬 앞에 나타나자 호위 군사들이 일제히 창을 겨누었어요. 무엄하다.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군사들의 외침에도 아라와 마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으르렁거리며 자매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그때 가마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 멈춰라. 저 여인들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임금께서 직접 가마 밖으로 나오시며 자매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매는 백호에서 내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라와 마루도 함께 엎드려 예를 갖추었습니다. 임금께서 자매의 눈빛에서 깊은 억울함을 읽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들어라. 무슨 사연인지 말해보거라.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10년 전 반역죄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직관 김진사의 딸이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김진사라면 내가 총애하던 그 직관이 아니더냐. 그가 반역을 꾀했다니 믿기 어려웠느니라. 연화가 품에서 완성된 지도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전하, 이것이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왕실의 보물이옵니다. 임금께서 지도를 받아들고 살펴보시더니 눈이 크게 떠지셨어요. 이것은 선대왕께서 만드신 장생약 지도가 아니더냐. 10년 전 사라졌다던 바로 그것이로구나. 연화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지도를 탐낸 자의 음모에 희생당하셨사옵니다. 임금께서 엄중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 자가 누구더냐? 연화가 고개를 들어 행렬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포수 대장 조필두가 바로 그 자이옵니다. 모든 시선이 조필두에게 쏠렸어요. 조필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사악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필두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전하, 속지 마시옵소서. 저 년들은 산속에서 요물과 어울려 다니는 마녀들이옵니다. 임금께서 조필두를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연화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전하, 조필두의 허리춤에 있는 은장도 놀이개를 보시옵소서. 임금께서 조필두의 칼집에 달린 놀이개를 살펴보셨습니다. 저 놀이개는 아버지께서 항상 차고 다니시던 유품이옵니다. 조필두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이것은 제가 정당하게 얻은 물건이옵니다. 믿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조필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지도를 뒤집어 뒷면을 보여드렸어요. 전하, 이것은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유서이옵니다. 임금께서 유서를 읽어 내려가시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유서에는 조필두가 어떻게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지도를 빼앗기 위해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임금께서 읽기를 마치시고 조필두를 노려보셨어요. 조필두, 이것이 사실이더냐? 조필두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 년들이 꾸민 함정이옵니다. 그 순간 조필두가 품에서 칼을 꺼내 연화에게 달려들었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조필두의 칼이 연화를 향해 내려오려는 찰나 마루가 번개처럼 뛰어들었어요. 마루의 앞발이 칼날을 쳐내자 칼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조필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어요. 아라도 조필두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포효했습니다. 그 위험 앞에 조필두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임금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며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짐승도 아는 의리를 사람이 잊었구나. 호위 군사들이 달려와 조필두를 포박했어요. 조필두는 발버둥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 자매에게 다가오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진사의 딸들아, 너희 아비의 억울함을 10년 만에 밝히는구나. 연화와 설화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하늘 같사옵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명을 내리셨어요. 조필두의 모든 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라.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도록 하라. 자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자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10년 전 자매에게 돌을 던지고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연화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원망하지 않아요. 설화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매의 넓은 마음에 더욱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께서 이 광경을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 자매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니 말이다. 임금께서 다시 자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사가 남긴 이 지도는 나라의 귀한 보물이니라. 연화가 두 손으로 지도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전하, 이 지도는 원래 왕실의 것이오니 전하께 바치옵니다. 임금께서 지도를 받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희 아비가 목숨 걸고 지킨 충정을 내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임금께서 신하에게 명하셨어요. 조필두가 빼앗았던 김진사의 모든 재산을 자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신하들이 일제히 명을 받들었습니다. 자매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라와 마루가 자매의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자매가 백호들의 목을 껴안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라야, 마루야, 우리가 해냈어. 아버지 명예를 되찾았어. 백호들도 마치 기쁨을 나누듯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임금께서 백호들을 바라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저 영물들이 10년 동안 자매를 지켜주었으니 참으로 신령스럽구나. 임금께서 자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너희 가문을 공식적으로 복권하고 조정해서 인정하는 상단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자매가 땅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어요. 전하의 크나큰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조필두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자매를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위협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을을 공포로 다스리던 자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자매는 조필두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원망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가 실현되었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연화가 설화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설화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자매와 백호들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작은 선행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확인하실 시간이에요. 임금의 특별한 은혜로 자매는 마을 한복판에 넓은 부지를 하사받았습니다. 그곳에 웅장한 약방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자매는 그 이름을 백호당이라 지었어요. 10년 동안 자신들을 지켜준 백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백호당의 현판이 걸리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연화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화야, 우리가 정말 해냈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설화도 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라와 마루는 약방 마당 한쪽에 마련된 넓은 공간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자매와 백호들 앞에 펼쳐졌어요. 백호당이 문을 연 뒤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라와 마루가 매일 새벽 산으로 올라가더니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어요. 인간의 발이 닿을 수 없는 천의 절벽에서 자라는 귀한 약초들이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부터 영험한 버섯까지 마당 가득 영초들이 쌓여갔어요. 연화는 아버지께 배운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그것들을 약재로 만들었습니다. 설화는 산을 누비며 추가로 필요한 약초들을 직접 채집해 왔어요. 자매의 손을 거친 약재들은 어떤 의원의 것보다도 효험이 뛰어났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백호당의 약을 먹고 기적처럼 회복되었어요.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로 그리고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백호당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매의 재산도 불어났어요. 어느 날 궁궐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임금께서 오랜 지병으로 기력이 쇠약해지셨는데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자매는 망설임 없이 가장 귀한 천종산삼을 골라 궁궐로 향했습니다. 아라와 마루가 절벽 끝에서 캐온 바로 그 산삼이었어요. 자매가 직접 달인 약을 임금께서 드신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안색이 돌아오시고 기력을 회복하셨어요. 임금께서 자매를 불러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구나. 자매가 땅에 엎드려 황공하다며 절을 올렸어요. 이 일이 있은 뒤 백호당은 왕실의 공식 약재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돈이 백호당으로 모여들었지만 자매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성공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에 무료 의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과 홀로 된 노인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매는 어린 시절 겪었던 배고픔과 추위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믿었어요. 연화가 무료 의원을 둘러보며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 베풀며 살라고. 설화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매의 선행에 감동하여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매를 괴롭혔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백호들이 다니는 산길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교역로가 되었습니다. 아라와 마루가 앞장서서 길을 열면 도적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했어요. 자매는 이 길을 이용하여 조선 최대의 유통망인 백호 상단을 조직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약재와 물산이 백호 상단을 통해 오갔어요. 자매가 거느린 일꾼만 수백 명이 넘었고 그 중에는 뜻밖의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매에게 돌을 던지며 괴롭혔던 마을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과거의 잘못을 빌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자매는 한 명도 내치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 일을 맡겼어요. 용서받은 이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백호당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자매의 마음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어요. 어느 봄날 자매는 산속 동굴을 찾아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10년 전 새끼들을 맡기고 세상을 떠난 어미 백호의 유해를 정성껏 수습했어요. 양지 바른 산기슭에 묘소를 만들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어미 백호의 은혜를 기리는 글귀가 새겨졌어요. 자매는 매년 그날이 되면 묘소를 찾아 정성껏 제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백호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연화가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설화도 언니 곁에 앉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라와 마루도 어미의 묘소 앞에서 한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내 식구가 함께 어미 백호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라와 마루에게도 새끼들이 태어났어요. 하얀 털을 가진 작은 호랑이들이 백호당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자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눈보라 치던 밤 얼어붙은 새끼들을 품에 안았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 작은 손뭉치들이 이제는 당당한 부모가 되어 새 생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연화가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너희 부모도 이렇게 작았는데. 설화가 다른 새끼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백호 가족과 자매의 인연은 이렇게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은혜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환이었어요. 자매는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백호들과 함께 산을 누비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영험한 약초를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40이 넘어도 30처럼 보이는 자매를 보며 사람들은 신비롭게 여겼습니다. 산신령의 기운을 받아서 저렇게 젊으신 거래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자매는 그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짜 비결은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라와 마루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욕심 없이 베풀며 사는 삶이 자매를 젊게 유지시켜 주었어요. 세상의 어떤 약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이었습니다. 백호당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명나라까지 퍼져나갔어요. 외국의 사신들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백호들을 보고 경탄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영물을 거느린 분들이니 약재도 특별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매는 겸손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최고의 약재를 선물했습니다. 백호당은 이제 조선을 대표하는 약방이자 상단이 되었어요. 10살의 부모를 잃고 역적의 딸로 손가락질 받던 자매가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눈보라 속에서 얼어가던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은 순간이었어요. 작은 선행이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설처럼 이야기했어요. 깊은 밤 자매는 마루에 앉아 백호들과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라가 연화의 곁에 엎드리고 마루가 설화의 곁에 누웠어요. 연화가 아라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라야, 그동안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라가 낮게 가르랑거리며 연화의 손을 핥아 주었어요. 설화도 마루의 목을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루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설화의 뺨에 코를 비볐어요. 인간과 짐승 사이에 이토록 깊은 정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내 식구는 그렇게 달빛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어요. 마을 입구에 커다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자매와 백호의 아름다운 인연을 기리는 보온비였어요. 비석에는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자매가 죽어가는 새끼 호랑이를 살리고 그 호랑이들이 자매를 지켜준 이야기였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비석을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하고 자식들은 또 그 자식들에게 전했어요. 백호당과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교훈과 함께요.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마음을 배웠어요. 어느 가을날 노을이 물드는 산 정상에 4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연화와 설아 그리고 아라와 마루가 나란히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백호당의 기와지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깊은 숨을 내쉬며 동생에게 말했어요. 설아야, 우리 참 멀리도 왔다. 그치? 설아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근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더 많이 베풀면서 살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아라와 마루도 자매의 곁에 바짝 붙어 서며 함께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짐승에게 건넨 죽 한 그릇이 결국 자매의 운명을 바꿔 놓았던 겁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10살 소녀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맹수의 새끼를 품었던 그 선행이 결국 10년 뒤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도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자비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 한 번쯤 되새겨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용기를 내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포근야담이었습니다.